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306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그 신발 좋아. 총선 때 이 빨간색을 못 찢지 않았습니까? 저 이거 알죠? 신발. 네. 자, 우리 여론조사꽃 팀이 저는 휴가를 가가지고 지난주 여론조사가 없어요. 대신 앞으로 우리가 뭐 할 건지 좀 알려드리고,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출구조사 역전된 곳들이 있잖아요. 역전됐는데 보수가 가져갔다고. 그럴 수는 있어요. 21대도 14군데가 뒤집혔으니까. 근데 그때는 오차범위 내였단 말이에요. 1, 2% 이긴다고 했는데 박빙으로 진다든가. 이번에는 7, 8% 뒤집어진 것이 너무 많고 10% 뒤집어진 것도 있고 오차범위를 훌쩍 넘는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출구조사, 여론조사, 꽃태조사, 당의 비공개조사는 다 비슷해. 더구나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 여기까지도 출구조사나 여론조사 꽃이나 당의 비공개조사하고 비슷한 그런 수치인데 그 샤이보수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샤이보수가 왜 그 동네에 주로 사냐고. 떼지어서. 특이하죠. 네. 특이하죠. 예를 들어서 충청. 원래 충청이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충청은 출구조사가 단 한 곳도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충청에는 샤이가 안 사는 거야, 갑자기? 응? 이상하잖아. 그래서 샤이 보수로만 다 설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출구조사나 여론조사 꽃이나 뭐 당의 비공개조사나 이게 조사 기법에 문제가 있어서 다 같이 대규모로 큰 민심을 놓쳤다 칩시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합은 실제 투표인데, 그러니까 조사가 놓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작 샤이 보수는 나경원을 몰려나와서 찍고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찍었다. 이상하잖아.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혁신당 찍는 분들이 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선택을 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뭐 1, 2% 다른 정당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제 어떤 거대한 민심의 작동을 조사 기법이 잡아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고, 우리는 또 조사하면은 딥하게 합니다. 앞으로 한 1년은 해볼 생각이에요, 조사를. 그래서 결국 원인을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상하다는 게 없어지진 않잖아.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선거의 데모그래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크게 앞선 지역이었는데 사전투표에서 큰 차이가 안 났다. 그러면 진짜 사전투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좀 찾아봐야죠. 그런 이유일지도 모르겠고, 여하간 우리가 이때까지 선거를 분석하던 틀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도 사실은 출구조사나 여론조사 꽃이나 또는 민주당의 비공개조사나 거의 유사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를 안 했지.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항의가 굉장히 빗발치더라고요.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게 원래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인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치를 공개 안 했어요. 후보가 뭐 기죽을까 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안 좋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죠. 여의도 연구소의 비공개 조사나 민주연구원의 비공개 조사나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거는 선거 끝나고 저는 봤어요. 여론조사 꽃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3번 조사를 했던데. 출구조사까지 비슷하단 말이야?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과도 비슷하고. 근데 왜 이게 10% 이상 차이 나냐고. 씨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제 MBC가 했던 패널 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 조사라는 조사는 다 해보려고 그래. 근데 그 여론조사 꽃 구독자가 한참 늘다가
선거 끝나고 이제 그만해야지 꺼지다가 이 70억 건물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쫙 올라가. 구해주자 김어준 이래갖고 재벌인데. 그거 진짜 웃겨. 제가 지난주에 왜 선거 끝나자마자 다음날부터 저 구독 취소할게요. 전화. 엄청 신속하게 전화하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었거든요. 야, 이 사람들 신속하다. 그런데 탁현민이 지난 주말에 막방 하면서 멤버십 좀 해야 된다고 했나봐. 그 다음날 바로 우리가 건물 샀다는 기사가 난 거야. 야, 저 새끼들 부동산 투기나 하는 부도덕한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거지. 이제 굉장히 유치하고 가스러운 시도잖아요. 그게 안 먹히거든. 응? 언제적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나는 돈 더 벌어서 3년 후에 포르쉐 살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출이 그렇게 많았냐면서. 3년은 너무 길다면서. 그러면서 이거 진짜 웃긴 거야. 이런 걸 보내왔어요. 김어준이 병리평으로 3년 만에 포르쉐를 어떻게 사요? 김어준이 병리평으로 3년 만에 포르쉐를 어떻게 사요? 우리는 병리평 아니고 구독형이야. 자, 그러면서 이 멤버십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 너무 고마워. 땡큐다. 자, 얘네들이 하는 것마다 도움이 돼. 요즘에 뭐 총수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며 다시. 원래 걔들이 하는 방식이 있어. 이렇게 여기저기서 자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다 뒤졌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검찰 같은 공조직에서 한 것이고, 이런 거는 이제 불법이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거는 기관을 관둔 오비들이 하는 건데, 나한테 제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왔어. 좀 기다려봐. 또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런 사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선거 끝나자마자 했던 조사인데 25.7이 나왔거든요. 네. 우리 조사로도 처음 20%대가 나온 거야, 이게. 갤럽은 23% 나오고, 그 다음에 MBS도 27% 나오고, 예, 미디어 토마토. 토마토도. 예. 앞에까지는 다 전화 면접이었거든요. ARS도 20% 떨어졌더라고. 네. 제가 물어보니까 가장 신봉하는 거는 용화대가 MBS래요. MBS. 1순위가. 어. 그리고 2순위가 갤럽이래. 근데 이번에 MBS 갤럽 다 20%로 주저앉았잖아요. 충격이 센 거죠. 여론조사 값은 안 본데? 그건 보겠죠. 자, 요게 20%로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영수회담 하자고 나온 거지. 네. 근데 이제 바로 하자고 그러더니 이제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잖아. 네. 내가 이 뉴스 보면서 이게 누구 아이디어일까? 왜냐면은 참모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연락을 했으면 이미 그 시점에 일자 형식은 정해졌을 거예요. 의제를 가지고 나중에 정하는 것이. 근데 전화했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대통령실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공식 라인이 모여가지고 정한 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그날이 아마 한동훈 오찬 이야기 건넸다고 물 먹은 날일 거예요. 다음 날이야. 아, 다음 날인가요? 요새 뉴스 안 봐? 아무것도 안 정하고 전화부터 한 거예요. 냅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준 거야. 오! 23% 그걸 덮으려는 의도죠. 물타기용으로 탁 던진 거지. 요 아이디어 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나. 대통령이 듣자마자 오케이 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권위가 좀 있는. 어떤 권위가 있어?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나아질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더 나빠질 거다. 자, 할 얘기 있어? 없어요. 다음 주부터 휴가 간다며. 예, 다음 주하고, 예, 2주. 좋겠다, 씨발. 같이 가자. 다음 주 다스베이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어? 그러니까, 예,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못 나옵니다. 예. 배신자. 저도 휴가 한번 갔다 왔는데, 실눈 터졌구나, 눈에. 예, 죽겠네, 요즘에. 예. 꼬매.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사랑받은 4명의 낙선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해운대는 나다. 홍순원! 홍순원입니다. 보고 있나 조경태 이재성. 자, 달려라 하니 전은수. 전우수입니다. 자, 임종득 너의 간담은 나의 것. 박기원. 네, 박규환입니다. 자, 이분들 지역구는 원래 여론조사를 안 하는 지역구예요. 항상 자동으로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는 곳이에요. 그 지역구 주민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이 다 안다. 박수! 자, 전은수 이제 위원장이구나. 선거운동은 우리 전은수 위원장이 제일 화제가 됐어요. 나 이거 몇 번 모르지 몰라. 뭘 이렇게 맨날 뛰어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절하는 거였어. 1대1 개인전을 하더라고. 무릎 안 나갔어요? 무릎이 정말 튼튼합니다. 떨어지고 나서 낙선 인사 갔죠. 미안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고, 표를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눈을 약간 피하면서, 다음에는 되겠지, 젊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름 적어놔야 돼요. 제가 낙선 인사할 때도, 누구냐, 이게 아니라, 그냥, 다음에는 꼭 될 거야. 꼭 한마디씩 다 해주셨어요. 다 사진 찍어놓고 네. 매달. 그 영상 찾아가 뵙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어떤 분들은 사실 거기 시장에서는 표는 안 나올 거다 하는데 여기 신정시장을 이기지 못하면 남구갑은 이기지 못합니다. 표를 찍어주셨든 안 찍어주셨든 좀 진정성을 좀 느껴주셨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작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단 무릎이 돼야 돼요. 네, 많은 분들께서 무릎 괜찮냐라고 하셨는데 무릎은 단 한 군데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네. 강철 무릎이네. 제가 출마 직전에 한 4개월 동안 크로스핏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4년 후에 또 나갑니까? 네. 지금 하루하루 이제 준비하고. 하루하루 준비하고. 네. 여기는 다른 후보가 오기 어렵겠다. 여기는 전은수 지역구라고 이제 다들 알 거예요. 그게 꼭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여기 어려운 데인데 계속 나가야 되잖아. 자, 이재성 위원장도 또 나가려고 하나 봐요. 무슨 연구소를 하나 차렸더라고 벌써. 저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문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투표권이 있다고 아이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여기도 4년 후 사업 계획을 벌써 시작하셨더라고. 일단 이제 3년 뒤에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도 풀어주겠다. 이제 투표 단디해라 너네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겨야 하니까. 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힘듭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이기려고 이미 연구소 만들어가지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꼭 저도 웃어보려고.
여기 이재성 미래비전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잘하는 비결. 근데 여론조사 꽃의 마지막 조사도 이겼고 당의 내부조사 마지막에서 이겼죠. 예, 제가 명색이 계산통계학과 출신인데 이 데이터랑 실제가 크게 달라서 지난주부터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부산에 자, 해운대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 꽃 데이터만 이긴 걸로 나온 게 아니라 내부조사도 잘 나왔죠. 네. 부산일보 MBC가 조사한 게 제가 9.4%를 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세 번을 조사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꽃에서 한 게 9.1%, KBS에서 한 게 4%, 우리 중앙당에서 한 게 6%를 이겼거든요. 저도 부산대 공대 교수인데 과학을 누구보다 믿을 거 아닙니까? 통계는 과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과학이죠. 부산에서도 출구조사가 뒤집힌 지역 4개인가 있죠. 8% 9% 정도 집어졌고 여론조사하고 당의 조사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하고까지 다 비슷한데 개표만 다른 곳들도 있고 뒤집어지진 않았지만 격차가 이만큼 난다고 했는데 확 줄어든 곳들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많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과학을 못 믿는 이 시대가 결국은 정권 탓인가? 근데 이제 해운대 주민들은 이제 다 홍순혼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이번 선거까지 5번 선거를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구청장 당선 한 번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더라면 또 처음으로 당선되는 해운대에서 당선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주민들 그 낙선 인사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의미로. 부산에서는 굉장히 미안하면 조금만 내요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미안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그게 이번에 특이점이더라고요. 부산도 네. 그렇고 울산도 그런 네,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너한테 표 줬어야 되는데 못 줘서 미안하다. 네. 과거에 그런 거 같거든요. 떨어질 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네. 이번에는 굉장히 좀 미안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쵸.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사흘에서는 어땠어요? 재성형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재성 미래비전 연구소를 학원과에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 하나 주면서 이거 조경태가 잘 풀까 이재성이 잘 풀까. 네, 주민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 돈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분들 이름 다 적어 놓으세요. 다음에는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럴까요? 지난번 공장장님 처음 뵀을 때 저한테 홍순원 TV 몇 명이냐고 제가 500명이라 그러니까 목표가 몇 명이냐 제가 5,000명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10,000명 합시다. 근데 제가 방송 끝나고 나니까 10,0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살기 시작했는데 그 직전에 부산 모 언론사에서 발표를 했던 언론조사 9.4%를 제가 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안 되는 곳이구나.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 찰나에 바로 제가 초대가 됐고 그 이후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게 저는 발화점이라고 보죠. 해운대 갑에서 발화가 되니까 18개 선거구에 전체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부산은 부산이- 한 지역구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장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목표는 저희 경우에는 10만 명 독립군을 모시겠다. 부산에서 민주당 달고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 독립운동하는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앞으로 부족한 7만 명을 독립군으로 모셔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해운대 갑이 뒤집어지면 부산이 뒤집어지고 부산이 뒤집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독립군 10만 명을 공장장님께서 꼭 해결을 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구독자는 지금 10만 명 목표고, 현재는 3만 명이고, 네. 우리 이재성 위원장님은 저도 덕분에 저희 5만 돌파해서 이제 우리 전은수 위원장님은 지금 6만 300에서 좀 한 200명 나갔어요. 낙선하고 200명 나갔어? 200명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받아주지 마. 6만 돌파했고, 아까 그런 영상들도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제대로 봤거든요. 제가 했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많은 성원과 사랑을 주셨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죄송함이 참 컸습니다. 박규환 위원장 지역구는 70%를 저쪽에서 득표했어요. 아무도 그래서 출마를 안 하는 동네여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적금을 깨서 출마하셨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 최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공천을 받았는데 무투표 당선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대치동 1타 논술 강사 하시는 분이 적금을 깨가지고 원래 목표는 임종득 낙선이 아니라 괴롭히기였거든요. 네. 괴롭힌 건 분명합니다. 예. 본인이 떨어질 거라고는 0.1도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제가 표를 많이 가져가면 어떡할까 하고 바짝 긴장하면서 꼴짜기까지 다 다니면서 노인분들 차로 다 모시고 나와서 예, 투표장으로 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그분들 거기는 선거운동 운동하셨어요. 안 하는 데거든요, 원래. 예, 원래 안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당선되고 여론조사도 안 하고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저만 흠지고 나머지 분들은 다 길지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부산, 울산 정도만 된다면. 아까 뭐 미안해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미안해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도 낙선하고 시장마다 골목골목 다 다녔고 가게마다 다 들렀는데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은 정말 이번에는 찍었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으세요. 낙선해서 미안하거나 슬퍼해하지 않으시고 26.28% 받은 것으로 우리는 같이 기뻐하면서 와 이번에는 해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막 10% 이렇게 나왔거든. 그렇죠. 저를 안 찍으신 분들은 TV 토론 보니까 말은 잘하더네. 그래도 뭐 좀 똑똑하더네.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번에는 저 찍어 주실 거죠?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예. 민주당 후보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저쪽 열렬한 지지자들은 긴장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람은 보니까 네가 더 나은 것 같던데 당이 그분들은 이제 다음에는 좀 그래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독립운동 얘기하셨는데요. 부산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면요. 영주, 영양, 봉화는 임진왜란 의병운동이에요. 이건 뭐 그래서 저희는 저희야말로 10만 양병이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 5만입니다. 저희야말로 진짜 10만 양병해서 제대로 한번 의병전쟁 화끈하게 한번 다음에는 해야겠다. 네 분 모두 구독자 10만 배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시즌 1에서 3만 명 그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힘이 결국은 부산을 움직였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명이 필요하다. 10만 명만 있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수치가 된다. 독립군이라는 말은 뭡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외위원장은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네. 생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삼영 위원장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복덕방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산대 교수 아직 정년이 4년 남아 있는데 이번에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선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는 안 나오지만 연금은 나오니까 10만 독립군만 있으면 제가 군자금은 충분히 연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재명
대표 동생 맞냐고 저한테.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예. 굉장히, 진지하게, 하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 이걸 원한 건 아니었다. 부산 시민들이 이 투표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요. 보수 진영도 이게 맞나? 부산이 곧 험지 된다니까, 보수에. 8년 이내. 4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부산은 인적 구성 측면에서는 복합도시입니다. 전국에서 다 70년 이전에 부산이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을 때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의 생태와 부산의 생태는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청년들을 우리 스스로 키우자. 우리 스스로 길러내자. 지역에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들어주자. 이게 시즌2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 얘기는 진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갔을 때, 언론사에서 인터뷰할 때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재명이다 그랬더니 제 지지자가 막 전화를 해서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치 안 하겠다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방문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대표님이 사흘을 방문하시는데 이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장림시장에 박근혜 2배가 왔습니다. 너무 쫄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이제 민주당 이름으로 가고 해도 될 수 있는 포텐셜은 있는 거다. 하지만 좀 정교해야 될 것 같아요. 정교하게 하셨잖아요. 보고이나 조경태. 저는 서울에도 집이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우리 당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도. 이게 우리가 하는 희망이고 이게 시즌2에서 10만 독립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수 위원장님은 그러면은 네. 뭐 먹고 살아요? 변호사? 저도 사실은 올인해서 휴업 중이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성 위원장님은 그러면 그 연구소는 무슨 돈으로 돌려요? 저는 벌어놓은 돈이 좀 있습니다. 우리 박 위원장님은 거기 학원을 열 수도 없고. 저는 네. 선거에 나오는 순간 직업 바꿨습니다. 정치인으로. 야. 그래서 돈 안 벌어도 되고요. 저는 아이도 없고 아내랑 단둘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급자족이 다 가능합니다. 제 먹을 것 제 손으로 해가면서 그냥 정치에 몰두하고요. 아시다시피 임종덕 후보 이제 특검 실시되면 네. 2년 후에 보궐선거인데요. 지금 그러면은 한 달에 1%씩 제가 올려가면요. 2년이니까 24%에다 요번에 제가 받은 26.28%를 더하면 50.28%로 제가 저는 22대 국회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근데 이제 본인의 존재를 계속 알리려면 유튜브 채널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도 콘텐츠를 많이 올리셔야 되겠다. 기술적인 게 너무 부족해서 근데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리버리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어리버리하게 또 해 나가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알아보는 후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지점에서는 저도 정말 감사드리는 게요. 제가 3월 25일 뉴스공장에 그 라디오 인터뷰 했는데 그 라디오 인터뷰 이후에 정말 폭발적으로 지지 지원이 이어졌거든요. 위원장님, 라디오 네. 아니고 유튜브 인터뷰거든요? 라디오가 아니고 유튜브. 제가 네. 사실은 네. 이번에 유튜브 처음 해봤고 공장장님 그 통화하기 직전 20분 전에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 세계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개설한 거예요?
네, 유튜브라는 걸 아예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직전에 유튜브 계정 열었는데 그때 제가 한 100명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10명도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유튜브 잠깐 착각. 그 방송하고 정말 이제 어마무시하게 후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 지역이 관심 지역이 됐고 특히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우리 지지자들이 결집했어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뉴스공장 봤다, 뉴스공장 들었다, 또 다스베이다에서 당신 봤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고 싸워줘서 고맙다. 내 할 얘기를 당신이 대신해줘서 정말 고맙다 하면서 민주당 표가 산산이 흩어져 있던 20%가 이제 결집된 26%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바탕으로 이제 나가면 하늘이 도우신다면 2년 후에 반드시 50.28%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다음 총선까지 꾸준히 그렇게 매진해 가겠습니다.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까 고등학생 얘기했는데 이번에 대학교 앞, 고등학교 앞 임박해서 갔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마다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걸 미리미리. 그 부분을 우리 민주당은 각 지역별로 꼭 공략해야 된다. 고등학교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고등학생, 중학생한테 만날 때마다 15세 이상 투표권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지금 투표권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튜브 10만 명 다들 될 수 있게 저희가 기획도 해볼 테니까 이제 제발 들어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끝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큰절 인사를 시작한 장본인 홍순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또 그런 뜻으로 큰절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부산 더불어민주당 사랑해 주십시오. 야.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현 당선자는 떨어질 때마다 제가 물어봤는데 언제 당선되냐고 10년을 밭을 갈아서 내가 당선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이야, 진짜 10년 만에 됐어. 박수! 여기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앞서는 곳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상대가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때까지 합치면 한 4, 50년 했죠? 11선인데 부자간에 36년 5개월 17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했어. 부자간에 그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깨기가 힘들어. 정당 지지율도 뒤져.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와. 정진석 의원도 지금 5선 했죠, 거기서. 5선 했죠. 여기를 10년 만에 뒤집었어. 박수! 나 사실 안 될 줄 알았다. 험지 당선의 교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챙기는 행사. 혼자 가! 그리고 산에 혼자 올라가. 산에 누가 올라갔대. 노인회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갔어. 그러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 그거를 10년 했더니 아유 박수현 뽑아줘야 된다. 사람은 박수현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총수가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간 게 뭐냐면 그런 일화들이 매일 있는 거죠. 매일 그런 생활이니까. 그 동네를 갔더니 이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여기 산 꼭대기인데 지금 10명이 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산 일. 산 일. 근데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야, 박수현이 동네를 왔다는데 여기 있다고 하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내기를 한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겠어? 네. 산에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니까 무덤이 나와. 그래서 또 길 가는 나그네가 무덤 주인에게 예는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도 하고. 정당 지지율이 워낙 차이가 나는 곳이어서요. 캠페인 기간 중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26%, 평균적으로 저희 당에서 한 여론조사도 15%가 평균 지는 곳이니까요.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원래. 네. 선거를 어떻게 이겼냐, 뭐 기법이 뭐냐. 선진 기법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선진 기법이 무조건 가면 돼요. 그리고 상대 후보가 안 가는 곳, 주로 3명, 4명 있는 곳, 이런 데면 열심히 가고, SNS 같은 거 잘 안 해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그 시간에 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여기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생각한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내 뜨거움, 열정, 이걸로 녹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무식하게 했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나 우리 김대선 당선자와는 달리 저는 아무런 기법이 없이 그냥 무식하게. 오늘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별로 드릴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김태선 당선자는 울산 동구 최초의 민주당 당선자입니다. 박수! 그것도 거기서 이제 노동당이 단일화를 거부해가지고 노동당이 8% 가져갔죠. 네, 8.9%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출구조사가 1.7% 지는 걸로 나왔죠. 네, 1.7%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19개 출구조사가 뒤집혔는데 딱 하나 민주당이 가져온 지역구 여기에요. 여기서 500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박수! 정말 드라마틱하게 당선되셨어요. 출구조사를 졌고 노동당이 8.9%나 가져가고 그래서 야 이거 역전 되겠나? 개표 93.6% 개표했는데 그때 24표로 지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이긴 적 없이 개표 93.6%까지 한 번도 이긴 적 없이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개표 94% 넘어가면서 15표로 처음 이겼다가 그거로 쭉 가서 568표로 겨우 이겼습니다. 지는 줄 알다가 이긴 거 아니에요. 사진 보니까 얼굴이 헬스카던데 그 당. 그 개표 한 20% 됐는데 6% 7% 차이는 지는 거예요 계속. 혹시나 본투표 먼저 깬 거면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황실장한테 어디서 먼저 까는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니까 바로 오더니 같이 깬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깨는데 60%는 그냥 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방으로 왔죠. 방으로 와서 적구나. 이제 끝났다. 이제 고마운 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께 어떻게 얘기하지? 또 와이프 얼굴도 떠오르고 부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막 그런 중에 그 상황시장 그 친구가 다시 오더라고요. 오면서 정말로 기쁜 표정으로 본투표만 깠답니다. 다시 나왔어 이제. 네, 그리고 또 다시 나왔거든요. 다시 나왔는데 계속 그 차이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10시 30분, 40분 됐을 때 저희 참관인들이 뒤집혔습니다. 막 울면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구청에서 꽃먹거리를 들고 왔는데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혹시나 또 뒤집어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래서 한 40분 기다렸습니다. 11시 반쯤에 올라가서 이제 100% 다 개표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인사를 드렸죠. 고맙습니다. 중간에 저도 한번 봤는데 노동당 후보의 표만 왔어도 거의 9%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제가 계속 하면서 봤거든요. 저도 보면서 노동당 후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노동당 네. 노동당 후보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은 기득권 정당이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다. 당신이 사퇴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울산 동구에서 최초의 민주당 당선자예요. 한 번이 어렵지 계속 당선된다 이제. 자, 우리 우여곡절 하면 남부럽지 않은 최민희 당선자.
8년간 고생하다 오셨는데 이게 전부 언제 시작됐냐면 박근혜 청와대 시절에 100만 원짜리 쓰레기통. 제일 중요한 건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한 거냐.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침대 세계를 폭로를 하면서 표적이 되어버렸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선거법으로 잡아가지고 피선거권 박탈도 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방통위원 당에서 방통위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했는데 처음에 한두 달은 그냥 기다렸죠. 왜냐하면 인사검증 하겠지. 근데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니. 예? 그리고 조홍천 의원이 또 탈당하고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13%나 가져갔어요. 그때는 더 많이 지지율이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요. 탈당 즈음에는. 지난 총선에 조홍천 의원이 거기서 50% 넘게 네. 득표해서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가 자기 표인 줄 알고 이제 간 거죠. 당선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오래된 당원들이 탈당하고 그랬어요. 이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땐 공장장도 저를 험지라고. 초반에는 험지였어요. 험지였는데 험지였죠?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조홍천 의원이 13%를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최민희 혼자 50%를 넘김. 박수! 제가 네. 말씀 들으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저 마음이 뭔지 아니까. 왜냐하면 저는 소문이 나기를 이재명 대표가 최민희를 보냈다 꽂았다.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끝이라고 봐야죠. 내가 지면 이재명 대표도 타격이 너무 크니까 너무나 긴장을 한 거예요. 내가 지면 진짜 안 돼. 이 생각 때문에 4시 반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근데 아무도 없는데 가서 그냥 혼자 인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남양주 갑지역이 도농복합이에요. 농촌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구가 사람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 구석 끝까지.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온 국회의원 후보를 처음 만났다. 너 꼭 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가 소중하잖아요. 그러고 한 달을 딱 했더니 아까 그 돌아섰다는 핵심 당원님들이 짠하다며 돌아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한 달 지나고는 이기겠구나. 우리 김태선 당선자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제가 태어나 2번 전 봤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다 좋다고 덕이 많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캠프에 있었던 상황실장, 정치실장, 사무장 정말로 거의 밤새다시피 거의 한 달을 캠프에서 다 자면서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덕에 진짜 어렵게 겨우 이긴 것 같고, 동구에서는 민주당이 3당이었거든요. 보수 여당이 30년 정도 집권을 했고, 이번에 울산 동구에 이재명 대표께서 2번이나 와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셨고 조국 대표님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길 수 모르겠다. 여론조사 꽃에서 돌린 것도 제가 이긴 것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설마 되겠어. 3자구도인데 안 되지. 안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집시켜 주신 게 뭐 이재명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님 오셔가지고 저희 쪽도 결집을 했던 게 이렇게 가까스로 이겼었던 뭐 승리 요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현 당선자한테는 저런 얘기 안 합니까? 강연 좀 하죠. 어떻게. 험지 전문가입니다. 제가 19대 때는요, 공주가 단독 선거구였거든요. 근데 공주에서 국회의원을 하기까지 얼마 걸렸냐?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0년을 산에 올라가고 막 간 거죠. 제주도 비행기 원 없이 타봤습니다. 이장님들 제주도 올라갔다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 안 불렀는데. 안 부르죠, 당연히. 안 부르죠. 그리고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한 30명 이장님이 가면 30명 이장님 이름을 다 외워갖고 가야 됩니다. 정말.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 지역에서는 저보고 무슨 신들린 놈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는 딱 가잖아요. 가면 관광을 하루 하시고 이제 저녁에 식당에 도착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식당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소주는 한 잔 먹고 가, 그래요. 건배를 한번 시켜주죠. 그때 기회를 딱 잡아야 됩니다. 30명 이장님들을 뭐 틀리면 안 돼요. 한 글자 한 획도 안 틀리고
30명 이상 이름을 싹 불러야 됩니다.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 해주면 국민의힘 찍어요. 10년 걸려서 공주에서 국회의원 한 번 했는데 이러다 10년 주기설 생기면 어떡할 걱정되는데 부여청양이 합구가 돼서 10년 걸린 거예요, 지금. 제가 부여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게 1961년 이래로 64년 만에 첫 당선입니다. 아니, 그러면 30명이 넘으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울은 적 많아요. 명함 찢고 어떤 한 면에 노인의 총회가 있는데 노인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꼭 좀 와서 좋은 덕담 좀 해줘.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 명함을 찢었던 분이에요. 그래 갔죠. 정말 너무 오래 떨어지니까 축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떨리더라고. 말을 아무리 잘하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데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어른들이 한 300명 정도 모여 계신데 한 면에 노인 회장님들이 25분이었고요. 25개 리가 있는 거죠. 그 회장님까지 26분이잖아요. 그 26분 외우고 갔어요. 현장에 내빈 소개를 하는데 그 면에 유지들이 딱 20명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받아쳤죠. 20명. 그래서 축사를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 20명과 26명을 합하면 46명이죠. 46명을 하나도 안 틀고 다 불렀어요. 그러자 다 일어나서 박수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다른 면에 노인의 총회가 있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일로 와봐.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출석 불러봐. 그러시네요. 그런데 대단하다. 실제로 다 불렀고요. 근데 그중에 동명이인이 계셨어요. 동명이인이 여성 노인 회장님이셨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은 군에서 명단을 잘못 작성한 건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다. 근데 한 분은 무슨 이 출신이고 한 분 무슨 이인데 그랬더니 저거 봐 동네 이름까지 다 외워 갖고 왔다는 거죠. 그 짓을 20년 했습니다. 20년. 제가 그래서 이름 잘 외우기로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신들린 놈이 됐습니다. 신들린 놈, 진짜. 대단하다. 나중에는 그런 기술이 생기더라고요. 30명의 이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쫙 부르고 그 중에 한 명을 빼놓습니다. 일부러? 네, 일부러. 기술. 기술.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이장을 빼놨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치. 왜 나는 안 불러?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굴 한 명 빼놓은 것 같다. 혹시 안 부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열받아서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이장님이 빨리 들어도 안 불렀다고 화냈잖아 막 이래요. 그때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안 부른 거 맞죠? 혹시 최민희 이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너 일로 와. 내 앞에만 앉아. 와, 진짜 대단하다. 한 2년 정치했나 중에 이제 국회의원 한 거는 4년 딱 한 번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래 박수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 라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저는. 대단하다 진짜. 제가요 이제 선거를 그렇게 치르고 거의 탈진 상태인데 요새 무슨 얘기를 들어도 감동을 안 했는데 오늘 진짜 폭풍 감동이다. 폭풍 감동. 야, 진짜 이건 내가 들은 선거운동 중에 제일 대단하다. 그 이름을 외울 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걸 가나다 순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 30명 정도 이장 명단은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에서 15분이면 외웁니다. 아니, 근데 IQ가 별로 안 좋은 줄 알아요. 누나보다 내가 별로 좋은 건 없잖아요. 저랑 둘이 누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일단 이름을 다 외우고 나를 부르지 않더라도 어디든지 간다. 그죠? 당연히 그렇죠. 산 꼭대기든 제주도든 어디든. 제주도는 아주 편한데요. 속초, 강릉, 통영, 거제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전날 저녁에 도착 못하고 아침에 도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호텔 2층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입구를. 그러면서 박수 소리가 와 나요. 그러면 박수현이 어제 밤에 못 왔는데 오늘 아침에 와 있을 거야. 내기를 하는 거죠. 이기는 쪽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 이렇게 무식한 짓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40년 넘게 아버지 때부터 계속 국회의원을 한 그 동네를 이긴 거지. 정당 지지율 20%를 뚫고, 야, 이 동네에 사는 사람 진짜 박수현한테 표 안 주면 진짜 말도 안 된다. 마지막에는 울기도 했습니다. 막 유세하는데 저도 모르게 여러분 박수현을 한 번도 안 써보시고 이렇게 버리실랍니까? 뭐 정말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 저도 막 눈물이 나던데. 왜냐면 진짜니까 그 말이. 그날 비도 왔어요. 얼마나 짠하게 봤어요. 한동훈이 우리 박수현 당선자를 따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못 쫓아야죠. 진정성이 있는 분이세요, 원래. 다른 험준을 갖다 댈 게 아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느낀 건 정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거의 미쳐서 선거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선거하고도 달랐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표 하나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나 당신 못 줘요.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 친척이 나와가지고 내 절대 당신 못 준다고. 그런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이 사람이 내 친척이야. 내가 말한. 그러니까 그 당원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최민희가 내 뭐 이종사촌 뭐에 8,000원 뭐다 이러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당원들이나 실무 스텝이 지방선거 때는 다 낭창낭창해서 저거 떨어졌는데 아주 이 후보를 그냥 뺑뺑이를 누가 더 잘 돌리냐. 그러려면 자기들은 더 많이 일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진짜 국회의원 하나가 당선되는 것도 내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고 정말 민주당이 이겨야만 나라가 바로 세우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 무한 헌신을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느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박수현 당선자는 유튜브 채널도 여세요. 정말 이제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당선된 게 아닙니다. 국민이 당선시켜 주신 거고요. 단체 문자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답장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성 대단하세요. 그거 그냥. 네, 이렇게 보냈어요. 나는 국힘 지지자니까 이런 문자 보내지 마이 X야 뭐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미안하다는 문자는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문자를 보내 죄송하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하시는 그런 의무와 이런 걸 다 하셔야 주권자 아니시겠냐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죠. 또 욕을 막 했어요. 막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내 동생과 내가 세 표가 있는데 이 세 표를 다 찍기로 했다. 박수현을. 예. 그리고 심지어는 후원 계좌를 알려달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와 주권자를 대할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리시는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정말 판단을 잘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여기 다스베이다 출연하고 뉴스공장 출연했을 때 총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국에 계신 지지자 여러분, 울산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 페이스북에 지금 저는 서울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저희 아버지가 울산 동구 화정동에 무슨 가게를 하신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잘 안 통하지만 꼭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셔라. 그래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국힘 지지자분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체도 안 하세요. 따님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전날 따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표정이 좀 바뀌시더라고요.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면서 내 딸을 어떻게 아냐.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뉴스공장에서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온 인연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 차량으로 유세차 타고 하면서 아버님 부르니까 나 너 찍을 거야 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지지자들,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힘이 모여가지고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연락 주신 분들이 따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연락해 주신 분 때문에 568표 차이로 네,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좀 생각해서 정말 우리 지지자 당원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게 전화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저런 초박빙의 선거구에서는 그게 차이를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는 게 정당 지지율이 워낙 차이 나니까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내색을 못하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새마을 분야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근데 내가 웃지도 못해요, 동네에서. 들킬까 봐요. 그런데 우리끼리 통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조용하게다가 귓속말로 그럽니다. 나 뉴스공장 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알아서 잘 하시고 우리 박수현 TV 지금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뉴스공장에서 홍보해 주셨잖아요. 10,000명 넘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영상 뭐 올려놓고 그런 건 없죠. 이제 앞으로 정말 국회의정 활동 열심히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투리 채널 좀 만들어주세요, 거기. 사투리 채널 알았어요. 알겠죠. 내가 한 표 한 표를 얻은 일화들. 그렇겠네요. 다음 후배들이 다 교본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역시 대단하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이제 저희가 잘 안 다루는 주제인데, 하이브 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 정확하게는 민희진 대표. 예. 이게 엔터 분야에서 분쟁이야. 하나잖아요. 네. 근데 왜 이 사건을 한번 다뤄야 되겠다 싶었냐면, K-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 되기도 맞습니다. 했지만, 이 사건을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엔터 시장에서의 어떤 질서 같은 게 만들어질 것 같다. 네. 아주 본질적인 그 부분을 딱 찔러주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궁금한 순으로 여쭤볼게요. 자, 우선, 돈은 다 하이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지주회사나 모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자회사로 어도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161억으로 출발을 해요. 161억은 다 하이브가 전액 다 출자해서 전액. 만든 100% 자회사로 출발을 합니다. 이 민희진 대표가 가진 지분은 네. 스톡 옵션이 아니라 네. 그러면 구주를 싼 가격에 매입하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성과급에 대한 이런 서로 간의 약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뉴진스라는 세계적인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으니까 나 성과급 줘. 원래 내가 당신한테 받기로 했던 그 옵션 최는 15% 정도의 스톡 옵션이었는데 좀 올려서 18까지 올라갑니다. 오케이. 근데 막상 18%를 받으려다 보니 45% 세금을 내게 생긴 거예요. 반이 세금으로 나가니까 아까운 거죠. 스톡 옵션 말고 좀 다르게 보상해주면 안 돼? 그래서 하이브가 원래 100% 갖고 있던 그 주식에 18%를 그냥 싸게 매도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혜택인데. 네. 예, 잠깐 기사 보던 풋옵션도 있다. 이거는 금액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8% 갖고 있는데 이걸 자기가 갖고 있어도 되고 회사가 커져서 남한테 팔아도 되지만 언제든 환가하고 싶을 때 다시 사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옵션도 들어있습니다. 5천 원에 샀는데 시세가 50만 원이야. 50만 원에 사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10억인데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 어도어라는 회사가 하이브가 만들 때는 161억으로 만들었는데 작년 매출이 1,10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평가하면 6천억이에요. 그럼 6천억에 18% 갖고 있잖아요. 대충 20%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1,000억이 넘지. 1,0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저희가 예상하냐면 1조에서 2조는 그냥 가는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요. 161억짜리를 18%때 받았는데 그것도 싸게 받았는데 회사가 2조짜리가 됐어요. 2조 20%면 얼마예요, 여러분? 4천억이잖아요. 4천억에 사줘. 이 기사를 좀 읽다 보니까 하이브가 이 민 대표에게 네.
할 만큼 했어요, 보니까, 경제적 보상은. 그래서 그러면, 이 뉴진스의 멤버들은. 네. 이 좀 출신이 좀 다양한데, 기존에 옆에 있던 다른 하이브 산하에 있는 회사에 있는 연습생도 있고, 처음부터 자기가 다 발굴한 건 아니에요. 이 민희진 대표가 크리에이터로서의 능력이 좋아서, 네. 원석을 좋은 컨셉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네. 그러므로 이거는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는 이걸 다 내가 키웠다라는 자의식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총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현재 뉴진스 성공의 100% 공이 다 자기 거냐? 돈을 하이브가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이브의 인프라를 이용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보상도 하이브가 박하게 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네. 보충 설명드리면 총수님이 지적한 하이브의 인프라를 이용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뉴진스 처음 데뷔할 때 유튜브로 데뷔합니다. 그 유튜브 처음 데뷔할 때 독자 수가 7,500만이에요. 아. 그 유튜브가 누구 유튜브냐? 방탄 팬들이 다 보는 유튜브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이브의 인프라를 그치. 이용하고 시작하고요. 0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생 그룹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까, 그게? 방탄소년의 동생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글로벌하게 이게 터지는 데 영향을 줬는데 그런 후광 효과들은 다 간과하고 나의 창작물 이거에 대해서 과장된 자의식이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크리에이터가 높은 자존심과 네. 자존감이 있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 하이브의 자본이나 인프라나 명성, 노하우, BTS의 인지도 그런 혜택을 입은 것은 상대적으로 별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한 자기 몫이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양반이 가져갈 몫이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시장의 질서 안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의 갈등이 이 모델을 따라가겠다 싶어서 제가.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적으로 보면은 소유권, 관리권 이런 게 다 회사에 속하는 게 맞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네. 신제품을 출시해서 대박을 낸 이사가 있어요. 회사가 야, 너 인센티브 100억 줄게. 네.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근데 그 신제품 아이디어는 내 거니까 그 신제품 자체도 내 거야. 원래 누구를 해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한테 준 돈만큼은 준다는 사람 많았어. 너를 내가 택한 거야. 이건 내 회사야. 거꾸로 너는 내가 투자를 받아준 걸 약간 고마워해야 해.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의 룰 안에서 통용될 정도의 자의식인가. 왜냐하면 뉴진스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은 하이브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자본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거지로 시나리오를 짜보면 한 3개가 나옵니다. 그 전에 하이브가 주총료로 세임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시나리오 3개라고 해봐야 이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회사한테 부당대우 받았다고 막 난리하면서 그렇지. 계약 해지하는 거 있잖아요. 내용증명 보내면서. 그렇지. 부당대우 내지는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압박하면서 짐 싸들고 나가는 이런 시나리오 하나. 과거에는 그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너무 착취하고 부당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노예계약처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공통적인 하나의 미끼를 가지고 있어요. 민희진이 20%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하이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30% 더하기 한 주만 있으면 50.01이 되잖아요. 그거를 사면 되잖아요. 그럼 하이브가 팔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시나리오 2. 팔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2. 3은 그냥 유상 증자를 하는 거예요. 외부 투자자를 받고 거기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에 있는 주식을 희석시켜서 이쪽과 나를 합치면 과반이 넘게 만들면 된다. 첫 번째 짐 싸들고 나간다. 이렇게 하려면 부당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했냐면 뉴진스의 가치를 하이브가 깎아먹고 있다. 하이브는 밑에 자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자회사에서 새롭게 그룹이 나왔는데 내 뉴진스를 카피했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치고 나왔는데 하이브의 다른 자회사가 피해를 끼쳤다고? 그렇죠. 그래서 뉴진스만의 독보적인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이브에 계속 있으면 카피 당할 거야.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 2번 시나리오가 되려면 이거 1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뉴진스의 가치가 망가질 거야. 망가지니까. 그러면 뉴진스의 팬들이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여기를 떠나야 돼. 하이브는 지금 악덕 기업이 돼 있기 때문에 뉴진스를 잡을 수도 없어. 팬들도 다 뉴진스 팬이야. 민 대표 편이야. 네. 그래서 팬들도 다 글로 갔어. 네. 그러면 하이브가
알겠어, 우리 지분 팔게. 예. 둘 다 하이브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다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3번. 남이 들어와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인데, 이거는 이사회가 결의하면 일단 할 수가 있어요. 당초 이 어도어라는 회사의 이사는 미니진 빼고는 다 하이브가 내려보낸 이사였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다 미니진 측근으로 교체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3번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빨리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발행하자라고 결의를 빵빵빵빵을 쳐.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이미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3천억 있으세요? 국내에서 3천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랑 적을 지면서 이걸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싱가폴 투자청,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번에 나온 문건에 등장합니다. 총수님이 정확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사회가 3자 배정을 한다고 칠게요. 막 하고 있는데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걸 거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총 싸움을 염두에 두되 일단 먼저 저지를 수는 있는 거예요. 아티스트 성향을 가진 어떤 기획자가 자기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서 너무 뿌듯해.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 그 인프라들, 예를 들어서 7,500만 유튜브 계정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과 자본과 에너지가 투입돼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이브가 주는 돈도 당연한 것이고 나의 안목만이 유일한 가치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잖아요. 나는 예술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상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적인 질서라는 게 있는데 부당하게 이 양반에게 하이브가 평상시에 압박하고 요구하고 총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진짜 부당 대우 엄청난 무슨 뭐 이미지 훼손 이런 게 없는 한 반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가 분명히라는 증거를 계속 내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피해를 입고 있었어. 지금 그래서 논리가 나는 경영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내 자식 같은 뉴진스의 이미지를 카피한 다른 그룹을 출시했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건 감사였다. 너무 약한데. 그렇죠. 여러분 이미지가 얼마나 카피당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해봐야 뉴진스라는 그룹이 자기랑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시나리오는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뉴진스에 대한 그림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장문에도 나 미니진의 입장은 이러이러하다. 뉴진스 멤버와 법정 대리인과 논의한 결과 입장은 이러하다. 라고 입장문이 나오는 겁니다. 뉴진스를 본인이 잘 키웠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는 받은 거예요. 뉴진스 관련 모든 지적 자산권을 하이브로 또 뺐어야 되는데 어떻게 뺐냐고 이걸. 방금 총수님 말씀하신 뉴진스에 관한 모든 지적 재산, IP, 뉴진스라는 이름 그 자체도 회사에서 놓고 나가야 돼요.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 새로운 회사로 다 옮겨야 돼요. 이 계약을 파기하고. 그렇죠. 아마 배상금 엄청 물어야 될 거야 아마. 위약금도 엄청 나죠.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이브는 이 분쟁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 구조로 지금 비즈니스가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전같이 엔터 시장이 국내에서 놀아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요 모델을 어떻게 안착시키냐가 비즈니스 모델로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이브의 그런 그 음반 계열사가 20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거꾸로 미국에 있는 큰 회사를 1조 들여서 삽니다. 하이브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20개의 자기 자회사 레이블에서 그 연예인들이 관리가 안 되면 하이브라는 전체 왕국은 무너지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이 K-팝의 비즈니스는 이런 방식으로 펼쳐지겠구나. 맞습니다. 아까 그 제가 어떤 문건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건 작성자의 인터뷰는 현재 나왔는데 내가 작성한 건 맞다. 근데 회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나서 끄적여 본 거다. 민 대표는 나 그거 뭐 몰라. 이런 식의 얘기. 이런 건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연초부터 뭔가 꼬리가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그룹 있죠. 그 민희진 대표가 카피라고 지목한 그룹. 그 그룹이 이 사실은 3월달, 4월달에 활동이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뉴진스가 다음 달 5월달에 활동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그룹이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희진 대표가 뭐 왜 표절하냐, 왜 활동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하이브 그룹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복합적으로 타이밍이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일릿. 아일릿. 예. 이 민 대표 쪽의 계획이 이 아일릿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이 활동하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하이브 대표의 공식 그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 따르면 아이릭과 상관없이 훨씬 이전부터 계획된 경영권 탈취에 관한 얘기다. 라고 회사는 일단 규정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쭉 하고 나중에 아일릿을 이용하는 것이다. 핑계를 대는 것이다. 회사는 일단 그런 뉘앙스. 만약에 민 대표 말대로 저 아일릿이 나의 이 위대한 작품인 그 뉴진스를 해치고 있다고 그래서 막 열받았어. 하이브 나쁜 새끼들 하면서 이 계획이 진행됐느냐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린 게 자기도 연예인을 키우는 대표 아닙니까? 다른 그룹 계열사의 연예인을 또 그 그룹을 아티스트를 카피 그룹이다라고 딱 지목을 하면서 그 그룹 팬들로부터 다시 안 좋은 여론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설픈데 이게. 어설프죠. 윤리적인 차원을 다 떠나서 어느 순간 보면 감탄을 하게 하는 그림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왜 이러지? 뉴진스처럼 그 인기 있는 그룹도 잘 살아가고 민희진 대표라고 하는 그 좋은 기획자도 잘 살고 그럼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 같이 침몰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죠? 그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뉴진스를 만들 때 161억 자본금이 들어갔는데 그 카피로 지목된 그 그룹을 만든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자회사인데 그거는 1,5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든 제2의 걸그룹인데 여기 시작하자마자 카피그룹이다라고 고춧가루 뿌려보면 그룹 전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가족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을 수 있죠.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본인이 창작한 것만 유일하게 보호받아야 될 게 아니잖아요. 안타깝네. 우리가 모르는 하이브의 악독한 뭔가 있나? 진짜로 숨겨진 얘기들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지를 지켜보긴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거에 따라 이게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추후에 양측의 공방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고 뉴진스가 5월에 컴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냥 사임해라고 사임 요구를 했거든요. 주총보다는 그게 간단하니까. 예. 근데 아직 사임 얘기가 없어요. 만약 사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총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열어서 주총 임시 결의로 해임시켜야 돼요. 그렇죠. 2달 이상 걸려요. 그런 게 하이브 전체 기업에는 리스크죠. 우리가 모르는 그렇죠. 하이브의 그 불법적인 뭔가 있어가지고 역전되기 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되게 민 대표에게는 불리한 양상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총수님 3년 있다 포르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3년 있다 같이 사고 싶어요. 정치인들은 요새 유튜브 엄청 띄워주시는데 제 유튜브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추미애 당선자를 모시겠습니다. 자, 최다선 당선자라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박수! 요새 선거 때보다 더 바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뭘 하시려고 하나 봐. 네. 다른 얘기하기 전에 하남갑 여기도 출구조사는 11%를 이겼어요. 여론조사 꽃 그리고 당의 비공식 조사 출구조사는 비슷했어요. 네. 근데 실제 개표 결과는 1.1%였죠. 그러니까 여기도 뒤집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론조사 꽃이나 당의 비공식 조사나 큰 격차인데 개표 결과만 1.1%예요. 저희가 요즘 요런 지역구들 연구하고 있거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연구가 됩니까? 그 연구는 저희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회의장 출마하십니까? 제가 출마할까요? 선수로 보나 나이로 보나 관례상으로는 이제
거의 자동으로 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희한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 제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본인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도 200석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국회가 중심 잡아주시라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국회라도 우리를 지켜다오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정치의 중심이 국회일 수밖에 없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발을 빼고 몸살이고 주저하고 그런 거 더 이상 안 된다. 또 저 자신도 그런 책임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신뢰와 저 자신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이 결부가 돼서 제가 꼭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1대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들이 네. 개혁 과제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가지고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이렇게 제안했는데 네. 이 중을 국민의힘이 등으로 바꿔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도가 뻔하잖아. 네. 등이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 받아줘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사실상 모든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죠. 한동훈이 그랬어요. 국회의장이 네. 오케이 하면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네.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지, 더 이상. 그렇죠. 그러면서 부가조항을 막 넣었어요. 그거 마사지 하려고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천천히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사개특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대로 끌고 가고자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보수 매체들이 막 그걸 또 네. 지원해 주겠고. 그게 협치라고. 네, 하면서 예. 민주당이 의회 독주를 한다고 막 또 공격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를 매일 구독하는 네. 분들은 아 이거 내가 욕먹겠구나 하고 네. 그쪽도 받아줘야 된다고 하며 이게 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지지층한테는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뭐 법사위원장 양도 안 한다고 했다가 양도해버리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걸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해버리고 이런 걸 누누이 겪으면서 제발 좀 똑바로 해라. 우리 추미애 당선자는 그거 하긴 할 것 같아 그렇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네. 법무부 장관의 대결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모든 언론은 윤석열 총장 편이었고 네. 추미애 장관은 매일매일 두드려 맞는 역할이었어요. 네. 지금 되돌아서 그때 상황을 보면 네. 추미애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회 네. 의장으로 만나면 그때처럼 하겠구나 제대로. 네. 그래서 재미있는 그 합성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장석에 있고 찢어버리는 거? 네, 낸시 펠로시처럼 그걸 기대하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정도의 강단 있는 국회의장을 기대하는 거지.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네. 지지층한테 물어보면 네. 추미애 당선자에 대한 네. 지지가 상당히 높을 텐데 네. 우리는 이제 학습을 했죠. 국회의장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네. 이 국회의장은 근데 의원의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초선 그래서 지금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방금 전에도 저 경기도에 모여 계신다 그래서 만나고 이리 오거든요. 두 번째 선거하고 계신 거 아니야 지금? 네네네. 그분들은 눈빛을 보니까 저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선 이상인 분들은 또 갈등 아니냐. 언론이 워낙 악마화를 시켜놔서 제가 하남시 갑 선거구에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이분들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오해를 많이 했다. 네, 알고 보니 굉장히 이쁘다. 잘 웃더라. 제가 국회의원 표를 얻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유권자들 아니, 표정이 바로 나오잖아. 네. 국회의원들은 막 웃으면서 네. 막 쏘고 다른 사람 찍는단 말이야.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데 저 혼자 부족해요. 좀 도와주십시오. 지지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룰을 바꿨다고 합니다. 초반에 과반 의석이 안 나오면은 2라운드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해봤습니다. 20, 30표 얻어가지고 국회 300명을 대표하는 의장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결선 투표를 도입했으니까 그러면 예선 투표도 도입하자. 사전에 당원들한테 예선 투표로 한 2, 3배수로 걸러내달라. 네. 기왕에 룰을 바꿀 거면. 민심도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당원 주권인데, 그죠? 예심이라도 좀 하자 해 주십시오. 제가 오면서 보니까 막 열심히 전화하시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있었어요. 당사자한테, 네. 너 지켜볼 거야. 네. 민심이 추미애를 원한다는 걸 알리는 일을 해달라? 당심에 따를 때 민주당이 가장 씩씩했거든요. 국회의장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3년 못 기다린다. 국회가 해달라 그러는데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니, 제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그분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무지하게 욕 얻어먹었거든요. 김총수님이 증인이에요. 저를 아침 저녁으로 조롱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추미애는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어. 네, 근데 그때 탄핵 국면에서 야권을 다 합쳐도 172석에 불과했어요. 28석이 모자랐어요. 김무성 비박 좌장이 탄핵을 가장 먼저 꺼냈어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데 나중에는 변한 거예요, 이분도. 청와대에서 그 7인방이 있었잖아요, 원로들이. 불러가지고 겁을 준 거죠. 대통령은 4월 말에 퇴진하고 6월 말 조기 대선 할 거야. 그렇게 우아하게 물러나게 해주고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하면은 이제 내각제 개헌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국정농단은 다 없어져 버리고 헌정질서 복국헌영 일본식 내각제로 돼버리니까 그게 여의도 정서에 팽배했어. 내각은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 총리로 거국 내각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한참 돌았죠.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다 저를 적으로 돌리고 계속 저를 욕하고 그랬죠.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죠. 예. 헌법학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탄핵 심판은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고 헌법에 대한 태도 책임을 묻는 거니까 세월호나 헌법을 안 지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헌법 질서를 존중할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되는 정도다. 그래서 이 탄핵 재판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를 불러냈어요. 이건 형사 책임이 아니고 행상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니까 수첩에 좀 옮겨 적겠다고. 그래서 형사 X 행상 동그라미 기자들 앞에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건 탄핵으로 가겠다. 청와대에 보내는 신호였어요, 사실은. 그때 28표를 얻었던 저의 이 공인데 다들 당신들이 했노라고 막 떠들어요. 언젠가 얘기할 날이 있겠지 그러는데 이게 5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 기회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최상병 사건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가게 돼 있어요. 뭐 부동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안 가겠지만, 네. 엉터리 지휘관을 만나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아무도 애국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검찰도 제가 한 65%는 돌아섰다라고 보는데요. 네. 현재 65%는 돌아섰다. 네네.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걸 검찰총장이 손대지 말아라고 했어요. 가족 일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장이 소환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요. 그런 뉴스가 살짝 나온 적이 있죠. 네. 중앙지검장이 지금 대통령 부인을 할까 말까 했더니 누구를
법률특보로 앉히겠다. 네. 이복현 씨를. 네. 근데 이복현 씨는 금감위원장을 지금 금감원장이 됐어요. 예, 그렇게 영원히 범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아주 휘발력 있는 사건이다. 자, 국회의장 언제 뽑죠? 개원이 5월 30일이니까. 네네. 그 이후에 뽑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민주당에서 내정을 하겠죠. 네. 그게 5월 중요하죠. 중에 있겠구나. 그래서 뭐 5월 30일 직전 하지 않을까. 야, 네.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 이렇게 흥미진진한 적은 처음이야. 야,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 네.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근데 의원들 몇 분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질문을 당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임에 대해서는? 제 짐작에는 이 대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웬만한 정권 같으면 당권, 대권 분리해서 가는 게 맞지만, 지난번 체포영장 그 청구서가 들어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 20명 넘게, 네. 엉뚱한 당대표를 체포에 가라라고 네. 동의하는 거 보고 저 깜짝 충격받았어요. 모두가 충격받았죠. 네, 그래서 당의 구심점으로서 유일한 어떤 대권 후보로서는 안정감 있게 당을 지휘해 가는 것. 안 그래도 뭐 대선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당분간 좀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추미애 당선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때 하도 놀래가지고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네. 네.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까지 네, 계속 흔들려고 할 텐데 네, 네. 당의 구심점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네, 생각을 네, 하신다. 네, 그런 네. 차원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네, 네. 영수회담에 대한 그 윤석열 정권의 자세도 보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수가 높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2대 국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선 저는 그 대통령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본인 신상에 관련한 것, 주가 조작, 또 최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회피, 최근에는 이시원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고 그 법무관리관이 갑자기 기록을 회수를 하고 최상병 사건 네. 경북청에 네, 접수된 회수했죠. 네네.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구나. 거부권을 밥 먹듯이 해버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악하다가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이게 완전히 견제와 균형의 원래 거부권 행사 취지와 벗어나는 거죠. 자기 신상에 관한 것을 역대 대통령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해 본 적이 그렇지. 없어요. 가족 문제는 특히나. 그래서 개헌도 원포인트식으로 좀 해보고 입법으로도 또 해보고 대통령의 네. 거부권에 대해서 일정 네, 정도 네. 제약을 가하는 예를 들어서 가족 문제는 안 된다든가 네, 네, 네. 자기 신상에 관한 건 안 된다든가 네. 그런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좀 시급히 해야 되겠다. 근데 그다음에 그 법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자꾸 트리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의 낸시 펠로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네. 찌그덕찌그덕 할 때 네. 국회의장이 바로 네.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권한이 있잖아요. 잘 안 쓰려고 그렇죠. 하죠. 그거 하라고 짜릿하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신 건데. 네. 그러면 테러 방지법 할 때 네. 그때 국민의힘이 의장이었는데 그때 테러 방지법을 네. 올려버렸죠. 그렇죠. 나는 직권상정 권한도 필요하다면 쓸 것이고 필요하다면 민심이 그것이라면 민심을 받드는 것이 민치가 중요한 거지 협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해놓고 왜 민심은 안 듣고 그냥 여야끼리 적당히 짜옹하고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제가 왜 무서워요 도대체. 얼마나 제가 부드럽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숨김이 없고 뒤끝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무섭지. 제일 좋은 사람만. 대통령과 국회의장으로 보내시면 제대로 된 2라운드긴 해요. 네. 정말 스케일을 최대로 키워서 2라운드가 되는 네. 건데. 국민들이 다 들으시는데 나는 니부아가 아니에요. 그러시진 않겠죠? 아니, 뭐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아, 제가 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 네. 아마도 국회의장 건으로 한 달 내에 달아오르겠죠, 그죠? 뭐 벌써 핫해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핫해지기 시작할 이 찰나에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모신 거예요. 아, 또 부를 거라고요? 아니, 한 번 더 모실게요. 이게 쭉 올라갈 거거든, 틀림없이. 네, 네. 추려지면서. 네. 네, 네. 추려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서워. 아, 진버. 자, 세트가 나왔어요. 할인합니다. 요 세트 이쁩니다, 요거. 예. 요 세트 구성이 아주 좋아. 알죠? 자, 5분을 모시겠습니다. 야, 영화 유튜버, 영화 평론가, 변호사, 조국 혁신당. 원래 자리가 여기 아니었잖아요. 당선자가 되니까 신분이 급상승하네. 저 끝에 앉아있다가. 어? 당선자가 되고 나니까 좀 달라요, 기분이? 아니, 쉬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좀 피곤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빡세게 굴려요. 너무 에너지가 넘쳐봐.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아침부터 안 쉬고. 저녁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빡세게 굴리는지 상시 선거 체제야. 선거 아직 안 끝났더라고, 거기는 보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전북,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반이더라고. 보면 하루 일정이, 유세를 아직도 다니고 있네. 전주에서 쭉 일정하고, 광주로 넘어가서, 익산을 먼저 갔구나. 최혜병 모교인 원광대 가서 묵념하고. 그 양반이 추모하고 원래 막. 논문 많이 쓰기로 유명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잖아. 아까 대기실 들어오자마자 첫 일성이 배고파였어요. 이게 뭐야? 와서 빵 먹었어요.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 생가가 있는 하이도까지 들어갔다 나왔어. 시내버스가 있는데 그것 타면 늦는다. 배를 빌려라. 1시간 정도 안에 딱 둘러보고 다시 1시간 만에 나와서 광주로 이동. 또 밥을 못 먹었어요. 조국 대표한테 선거 끝났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 우리는 어제 기차를 타고 오다가 오늘 박은정 검사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다. 질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달라. 박 검사 어제 잠 못 잤을 것 같아.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기자회견했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황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상황실을 꾸렸어요. 선거 끝났다고, 이제. 조국 대표 한 하루 정도 자는 주사 좀 나요. 그래서 나는 개원을 하기 전에 자체 휴가 일정을 내야 되겠다. 체력도 좋아 보니까. 진벌을 드시는 게 아닐까요? 윤석열 선거가 요새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예. 총선이 이거 쉽 간다고 하질 않나. 자, 20초만 해요, 20초. 언제 마셔도 이 맛 잡숴봐. 아 진짜. 진버 브라운입니다. 99,000원. 세계에서 제일 싼 가격. 최저가. 스승의 날, 어버이날 선물로 많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컵이랑 빨대 너무 예뻐요. 이거 득템하세요. 어서 빨리 구입하세요. 요새 최상병 사건하고 이하영 부지사 사건이 핫해요. 수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상한 점 하나씩만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최상병 이 외압 사건이 진짜 이상하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는 뉴스들은 누가 경찰청에 전화했다, 누가 국방부에 전화했다. 요지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수사를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틀어버린 거 아니야? 수사 외압 자체도 중대범죄인데 그 지시가 만약 대통령으로부터 왔다면 이거 탄핵 사유 아니야? 이래서 중대범죄가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내가 이 사건이 왜 이상하냐면 결국은 해병대 사단장 한 명 살리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해병대 사단장 별 2개야. 군 사망 사건에서 별 2개짜리 처벌하면 대통령 오히려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별 2개짜리를 정권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보호하지? 그래서 난 처음에는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보다. 뭐 어디인가에 교차점이 있겠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 챙기고 지인 챙기고 가족 챙기고 후배 챙기고 이런 거는 알려져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차없단 말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호주 대사 보내주고 막 공초 2명이나 보내고 나머지 승진시키고 모르는 군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 Why?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은 있어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누군가를 단죄하는 게 아니고 봐주는 거다. 윤 대통령처럼 지금 검찰 조직과 국가 조직 운영을 혼돈하는 그런 분 입장에서는 내가 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별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도 없이 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봐주려고 하냐고. 당시에 수혜와 관련해서 국민의 홍보에 도움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고 덜컥 봐주고 나니까 일이 점점 커진 게 아닌가. 22년에 수해 났을 때 수해 복구 사업하는 걸로 칭찬을 받았대요. 야, 이래가지고 지휘관 그럼 누가 하란 말이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임성근 얘기 나오니까. 그래 놓고는 아무도 그걸 주워 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적용하면 즉시 쳐낼 사람인데. 저는, 또 잡혀가야 돼. 나 그거 쇼츠로 만들 거야.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누군가가 그 사단장을 물속에서 나타난 귀인이라고. 너 왜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네, 지나가는 사람이, 오, 귀인이네. 수염을 막 만지면서. 손바닥 이렇게 펴면서? 검사의 시각에서는요, 누군가를 불기소를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봐준다는 것은 너무 본인에게 손쉬운 일,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내린 명령은 틀릴 수가 없어. 나는 관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그 방향성의 가능성도 하나 있고, 인정.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되니까는데. 귀인설도 뭐 우리가 하도 이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귀인설. 일단. 아니면 뭐 2000번째 인사라든지. 그것도 살려두고, 나는 어떤 식으로 또 생각했냐면, 오랫동안 안 보인 우리 대통령 부인 있잖아. 혹시 우리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부인끼리의 어떤 교차점이 있나?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생전 얼굴도 모르던 목사님한테 가방도 받으셨잖아. 스토킹을 당하신 거지. 가방을 투척당하신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의 교차점 같은 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해야 나는 이게 이해가 갈 것 같아가지고. 그럼 언니설. 저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건 오히려 저는 이해가 가요. 그 밑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라든가 이시원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도 그 사람들이 움직인 게 저는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법률가잖아. 그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리라는 걸 알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군검찰들까지도 솔직히 이 정도 사안이면 지난번에 그 김정인 변호사 나오셔가지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니들이 구속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법을 기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겁들이 많아요. 저는 박정훈 대령이 너무 튄 행동을 했던 거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슥. 그래서 박정훈 이게 대령이었기 때문에 FM대로 한 거지. 박정훈 대령이 하란 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네. 맨 처음에 그러면 이 사단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눈길을 준 이유는 뭘까? 교차점에 출발한 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부인끼리의 교차점이든 또는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차점이 생겨야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쟤는 내가 봐줄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더 큰 충성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다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공직기강을 매우 흐트러뜨렸지. 지금 아니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네, 그렇죠. 네, 이리 와. 내가 보듬어 줄 수 있어. 나는 관대하다. 그렇죠. 정말 능력 있고 멀쩡하고 이런 사람 안 쓰잖아요. 이 사건은 출발이 이상해요. 출발이. 그냥 저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데 어이구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막 동원했다? 그렇게까지 관대하지 않아. 우리 윤 대통령은. 하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사람 꺼내서 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사면해가지고 네, 일부러 사면해서 너 고맙지. 그렇잖아요. 충성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 기소해가지고 형이 확정된 걸 사면해서 공천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도 저 사람 내가 잘 본 사람인데 어떻게든 막아.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계속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뒤집지를 못하는 윤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검에 이를 만큼 일을 밀어붙여서 한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69시간 흐지부지 됐잖아. 이때까지 끝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흐지부지 됐지. 의사 수 2,000명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끝까지 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 스타일인데 이것만은 이렇게 쫙 가느냐. 아닌 게 아니라 그건 그렇네요. 임성근만 그런 게 아니라 신범철, 임종덕 이런 사람들 공천까지 줬다라는 게 너무 과하잖아. 이상한 사건이고 발단이 뭔가 있다. 귀인이야.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 자, 이화영 부지사의 미스테리는 왜 중간에 흔들렸을까? 근데 오늘 부인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됐어. 부인 인터뷰 아직 안 보셨나? 지금 조국 혁신당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뉴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제. 난 다른 거 열심히 찾아갖고 왔는데. 검사실에서 술 처먹은 사건들. 원정화 간첩 조작 사건. 한은상 사건. 이거 아니,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 먹었다는 거는 박지원 원장 술 주더라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화영 부지사가 한번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었다.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그게 회유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이제 분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남편이 들어가고 나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겠죠.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이빨도 3개나 빠지고 생리가. 서 변호사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초반에? 그랬는데, 예. 네, 초반에는 갑자기 이화영이가 많이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 사람이 나가게 해주자 이러더라고요. 뭐 얘기가 다 잘 됐대요. 그 검사랑. 그래서 뭘 말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내용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보고했다. 딱 그것만 얘기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화영 본인도 이미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얘기로는? 네.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힘이 푹 빠지면서 있는데 저쪽으로 가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사모님도 인정하신 거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인정했는데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당신 그러면은 변호사 사임해라 그랬어요. 단호하시네. 또 다른 워딩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재명은 이 사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부담 갖지 마라? 네. 이제 나이도 한갑도 넘었고. 이빨이 3개나 빠졌고. 이빨도 3개도 빠졌고. 검사, 쌍방울 회장, 검사가 소개시키는 정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까지 다 이 회유 작업을 했던 거야.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제일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재명 감옥 안 간다.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제일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말을 부인한테 했으니까 그 말을 이화영 부지사한테도 했을 거 분명히 아니에요.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만 해라. 그러면 너는 무기징역이 될 걸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 감옥 안 간다.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저희 이제 학생운동하고 할 때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했어. 1학년이니까. 근데 야, 그 돌 하나만 던졌다고 그래. 우리도 뭘 써야지 이게 조사가 끝날 거 아니야. 돌 하나 던졌다고 그러면 그냥 48시간 뒤에 훈방이야. 돌 하나 던졌다고 그러면 구속되거든. 아니, 진짜로 그래요. 너 안 던지고 하얀병 날랐다고만 해. 구속이야. 그런 것처럼. 그렇지, 살살살살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당신도 이렇게 좋게 빨리 끝냅시다. 우리 뭐 이러면서 회의를 하면
사람이 넘어가요. 부인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화영 정신 차려! 그 얘기가 또 어떻게 나왔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남편이 지금 무기징역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만 말하면, 남편이 풀려날 수 있다. 근데 안 그러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인으로서 솔깃해야 되잖아. 나는 이제 솔깃했다는 얘기로 쭉 이어질 줄 알았더니 그 얘기를 쭉 듣고 부인이 당신 해고야!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게 대단하더라고. 그럼요. 그렇게 해고해 놓고 나서 법정에 갔는데 남편은 아직 그 상황을 모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남편이, 부인이 뭘 잘 몰라가서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부인이 정신 차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기사가 법정에서 부부싸움 이렇게 나간 거야. 맞아요. 부인이 대단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 의문이 다 풀렸어. 충분히 흔들릴 수는 있을 거라는. 흔들렸을 거라고 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기간이 계속 연장됐잖아요. 이게 주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3번이야, 벌써 3번. 예. 구속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나갈 수 있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악용하는 검사나 사법부는 정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 그걸 3번이나 해줬어, 3번이나. 그거 정말 사람 못 견디는 일입니다. 아니, 최근에 뭐 술을 마셨네, 안 마셨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사람을 본인 사건도 아닌 다른 사건 때문에 1년 8개월이 되도록 가둬놓고 독방에서, 그리고 검사들이 조서도 쓰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오라가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전 판사한테 묻고 싶어요. 그걸 증거로 삼아서 유죄를 쓸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그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은 자백은 전부 다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하면 안 돼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에 따르면. 이거 그냥 교과서에 나와요. 신림동 강사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본질적으로 김성태 회장이랑 이재명 대표랑은 일면식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100억을 썼다는 거야, 지금. 네. 그렇게 쌍방울 회장을 그렇게 말함으로써 본인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됐지. 좀 바깥에 있잖아.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이익이 있지. 그런 거짓말을 할. 이화영 부지사도 사실은 그렇게 말했으면 유동규 씨처럼 빠져나와 있겠지.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부인이 정신 차려! 이화영! 진짜 언론들이 그리고 검찰도 무슨 뭐 이화영 진술이 뭐 이렇게 바뀌었다 어쩌고 저쩌고. 제가 한은상 씨 대리하면서 초밥 2011년 3월 1일 스시정 52만 5천 원 결제. 이거 어떻게 확인한 거냐 하면 검찰 출입 기록 다 내면 돼요. 관련자가 정보공개 신청하면 나와요. 언론에서 그 검찰청 인근이나 또는 쌍방울 인근에 있는 연어회를 살만한 곳을 쫙 돌면 돼요. 그리고 휴대폰 위치 정보를 이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날 경찰청에 왔던 쌍방울 직원이 위치가 연어횟집에 들렀어. 알아내는 방법은 많다니까 진짜. 1차로는 검찰청 출입 기록을 보면 돼요. 동선 정보를 이통사로부터 받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 가게 주인하고도 현금이나 혹은 카드 내역이나 맞춰보면 검찰은 금방 할 수 있어. 검찰청에 70번 측정했고 피신조서 남긴 거 빼고 나서 50번 정도는 아무 기록도 안 남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와서 그냥 쎄쎄쎄 하려고 그러나? 하트 치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0번 가까이를 아무 기록을 안 남겼다는 건 뭘 했다는 거잖아. 불러가지고. 회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대부분 쌍방울 직원이 왔다니까 동서를 엄청 찍혔을 거 아니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해서 얘기를 안 하고 말을 꼬투리 잡는 방식으로 하잖아. 심지어 이화영 지사는 처음에 6월 30일을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특정한 것처럼 그 시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독방에 갇혀 있어서 지금 나 무기징역 때릴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싸워요? 이화영 부지사도 대단한 거지. 어쨌든 이때까지 어쨌든 버틴 게 대단한 거죠. 부인은 더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엔. 보통 그렇게 못 버티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나중에 오래 못 사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만 해라. 그 한마디 얻어내려고.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말 한마디가 없어서 재판에 지금 못 넘겨서. 왜냐면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걸로 유죄 써도 이상한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는 이제 안 통할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검사들이 얘기하는 공정과 법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조국혁신당의 악진을 이해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적 파탄이라고 얘기해요. 이 조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은커녕 자기들이 심판받았잖아. 국민들이 전부 다 도덕적으로 파탄나서 이게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검찰이 얘기하는 공정과 법치란 무엇인가. 난 못 믿겠는데? 라고 지금 국민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걔네들 그걸 몰라. 우리가 기소하고 우리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게 공정이지. 국민들은 그럼 속아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참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선거 지고 나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린 잘했는데 소통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퀀텀같이 어려운 말을 써나 봐. 그게 제일 황당했어. 국민들에게 더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된다는 걸 느꼈다. 평균적인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가가지고. 왜냐하면 평균 이해하잖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걸 할 때 국민들께서 좀 그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자는 뜻이고요. 다 잘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됐다. 우리 본인들이 너무 고상하게 얘기해서. 그런 정신 상태야 지금. 바보들의 합창이야 저거. 정진석 비서실장 그 소개할 때 있잖아요. 기자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렇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대통령이 거기다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지. 일단 웃어. 네. 어색한 웃음. 네.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 나오는 웃음이 있어요. 그 웃은 다음에 어쨌든을 한 3번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그거를 통으로 한 10번을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2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느 정도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국회와 소통하시고 설득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그래도 지켜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국정 방향, 그 방향이 무엇인지 또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중에 전향적으로 좀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인지 좀 간단히라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편하게 하지 뭐. 오늘 정부수석 인선 관련한 질문으로는 글쎄 하여튼 질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킬 건 뭐고 바꿀 건 뭐냐. 야당하고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수할 것은 무엇이고 당신이 야당과 협치해가지고 바꿀 건 뭐냐. 기준이 뭐냐 이거지. 없잖아. 아무것도 없지. 국정 철학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협치할 수 있어 이 질문인데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정확해요.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오늘은 뭐 소개하는 자리니까 편하게 코믹해. 네. 그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질문 없죠? 그런데 옆에 있던 사회가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받기로 사전에 해둔 거야. 네. 질문 받고 싶지 않은 거였거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친근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쪽과 나서지 말라라고 조언하는 쪽이 오늘은 오른쪽 귀로 나서라라고 하면은 내일은 왼쪽 귀로 가만히 좀 있으라 그러면은 갈팡질팡해요. 전날에 기억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날 들은 얘기구나.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결론 냈어. 관저에서 하는 의사결정과 대통령실에서 하는 의사결정이 달라서 하루씩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관저 들어가면은 정책이 뒤집혀서 나온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하는 일은 용산에서 정한 정책을 관저로 배달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나 이거 쇼트로 만든다. 저녁에 매일 술 드실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다음날에 기억 안 나잖아. 아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빨리 나와줘야. 아니, 최근 나는 뭐 국민을 배신하지 않으면 나 정말 예전에 논술 선생으로서 정말 빨간 펜 마려워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중고등학교 때 연합회지 쓰고 막 자기가 막 감동하고 그런 감성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찢어버리잖아요. 근데 안 찢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네. 그렇지. 그거 문제. 아침에 한번 다시 봐야 되거든. 보수 쪽 얘기를 요즘 들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있었기에 이 정도 했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야, 다행이다. 예. 참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앞으로 시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낙동강 벨트 살려냈고 투표로 올라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들어있어. 그게 다 들어가고 있대. 한동훈 위원장 귀에. 너무 다행이고 고맙고 그렇다.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는 윤석열 대통령 덕에 그만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한동훈이 망해먹었느냐, 네. 윤석열이 망해먹었느냐. 그렇게 싸우고들 있어요, 지금. 지금 극우 유튜브들이 양갈래로 나뉘어가지고 홍준표 시장에 대한 멸칭으로 홍방자라고 쓴대요. 한동훈 사수 걸기대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조회수들이 떨어져서 고민이래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 보수 시청자들이 뭘 봐야 될지를 몰라. 그쪽 슈퍼챗은 이재명을 욕하고 조국을 욕해야 터지잖아.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싸워가지고, 고맙네. 자, 들어가 주세요, 이제.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조국은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두 사람을 어떻게든 서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무수한 뉴스들, 수작들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 절대로 눈길 주면 안 돼요. 헷갈리면 내 말을 기다려. 끝! 자.